후보들이 계속 구상을 하시면서 선대 선거 캠페인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과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뭐 기업이든지 아니면 모든 조직에서는 대전략이 서면은 그 밑에 이제 세부 전략이 서고 그 밑에 전술이 서고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략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대전략이라고 하면은 지역 기반의 어떤 그런 지역구도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대 기반 어떤 그런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런 게 바로 서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부 전략들을 구상하는데 지금 대전략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 합의의 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각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나 당무 우선권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는 결국에는 당대표에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하면 당대표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뭐 좋다 그런데 할 거면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략으로 삼는 게 2030에 대한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거기에 일부러 넣은 이유는 그걸 대전략으로 삼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대전략을 바탕으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2030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20대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선거를 하면서 선거는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모든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대위 관계자면 동시에 유권자거든요. 저는 유권자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가면서 투표를 몇 번씩 해봤을 텐데 내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내가 선거를 할 때 고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고른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까지 어떤 대선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나 아니면 누구를 볼 때 누구를 영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찍지 않습니다. 네. 저는 후보 그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호남에 있는 어느 유권자를 해가지고 호남 출신 누구를 영입했다 해서 내가 후보를 찍고 싶을까라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후보가 호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진실한 자세를 보이면은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펼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어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 전직 국회의원 한 5명 영입했다 해가지고 호남에서 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선거라고 하면은 그건 후보의 표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방식이에요. 예.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면은 표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내가 영입하는 방식이거든요. 최소한 조수진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정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준석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타이밍이 됐다 해서 사퇴한 거죠. 제가 사퇴 안 했으면 끝까지 사퇴 안 했을걸요? 네. 끝까지 저놈이 진짜 하나 보자 하면 조롱했을걸요? 네. 제 말을 한번 되짚어보면요. 저는 2030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를 좋아하는 2030들이 조금 있다고 해도 제가 후보에게 보증 서서 2030 표가 온다고 보진 않는다. 후보가 2030이 좋아하는 아젠다들을 내재화하고 스타일을 거기에 맞춰가면은 표가 올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조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력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멍청한 산수를 하는 거죠. 네? 이준석이가 2030에서 특히 2030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2030 여자들을 잡아볼까 하고 누굴 영입해야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선거 칠 것 같으면 선거 못할 바보가 어딨나요? 한 10명만 영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선 못 이길 바보가 어딨냐요 그러면요? 말씀하신 그 세대 결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전략이죠. 근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입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영입을 해가지고 세대 결합론으로 이길 것 같으면 정말 쉬운 선거죠. 그것만 주력했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우리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에게서는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세대 결합론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선거를 진행했어도 또는 그걸 내재화하려고 했어도 저는 지금 15% 이상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을 것이다 봅니다. 대표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집토끼는 많이 도망 못 갑니다. 2030이 72.5% 특히 20대 남성은 72.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줬고 그 뒤로도 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거의 6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의 집토끼화 됐다는 착각을 지금 우리 당내 일부 인사들은 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아닌 거죠. 네. 그거를 그 차이를 구분 못하고 지금 집토끼라고 생각하니까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20대, 30대가 우리 당에 그렇게 그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그거를 집토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확장하겠다고. 사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게 4.7 보궐선거 그 직전 정도였어요. 그 전에 2030과 이 보수 야당 국힘과의 관계 이 거리는 엄청 오래 들어가지고 하는 새로운 방식들이나 새로운 그런 어떤 지향점들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반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0년에 2020년에 치렀던 그 총선에서도 그렇고 2018년 지선도 그렇고 그때 20대 지지율 거의 한 20-30%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막 9%도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근데 그러다 갑자기 72%, 6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정도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조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뒤처지는 조선 나오고 하니까 어이가 없을 뿐이죠, 그냥. 대표님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는다고 하셨지만 당 대표로서의 직무는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뭐 송영길 대표 하는 정도 하죠, 뭐. 그건 계산 밖에 있는 사람이 선대위에 개입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혼란입니다. 뭐 아니 그건 선대위 있을 때부터도 뭐 저한테 별다른 요청이 있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제가 선대위직을 내려놓은 이상 뭐 제가 그러면 코미디 하는 거죠 제가. 대표님 그 후보랑 좀 자주 소통을 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소통합니다. 전화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비서를 통해서 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소통합니다. 이번 일도 그 일이 발생한 후에 통화했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그런 어떤 조수진 의원이 본인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고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 조수진 의원이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후보한테 고자질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즉시 조수진 오히려 그게 바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후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뭐 그거대로 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조수진 의원의 그런 행동이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호가호위한 것인데 호가호위가 민주주의 요소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의 실체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근데 우리 대표는 윤핵관 언급을 자주 하십니다. 쿠키뉴스는 알고 있는데 후보가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쿠키뉴스는 언론사로서 자기들이 봤을 때 윤핵관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계속 보도에 쓰고 있는 건데 후보는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할 때 친박 진박 이런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너희는 지금부터 진박을 해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다루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진화하면서 자기들이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이면 진박이라는 걸 만든 거지. 아니 언론사에 사설로도 윤핵관을 질타하고 이제 윤핵관이 없다라고 나와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자는 후보잖아요. 대표님을 복귀하시라 이렇게 하면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뭐 주말까지 만나실 계획이? 저는 뭐 전혀 어떤 예측도 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선대위 체제는 안 된다는 게 보통 이쪽 안팎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선대위에서 제가 선대위가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예측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거고요. 예, 예. 예, 저는 제가 선대위에서 역할이 없어요 지금. 예, 없는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선대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보수 유튜브들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예, 예. 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준석이 했대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어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비난을 대신 맞아줄 의향도 없고 예, 예. 무슨 그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게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원인을 규명한다면 나을 거다. 뭐 그런 관점에 휘둘려서 보수 지지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부터 정리해야 된다 봐요. 예. 당장 이번에 얼마나 추태냐면요. 예. 정당의 선대위의 공보단장이 예, 예?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을 본다는 것부터가 중도층 유권자에게는 쪽팔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퇴감이고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인들에게 돌렸을 때 언론인들이 느꼈을 그런 당혹스러움은 어땠겠으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 제가 단순히 누가 제 뒷담화했다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저 공격하고 다닌 거는 뭐 지금 6개월째인데 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책임 있는 언론사의 기사를 공유했어도 사실 그런 내용이면 문제가 될 텐데. 예? 말씀이 나와서 이제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 네. 탄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왜 그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은 그 옳은 내용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본인들이 어떤 증오의 대상을 만들고 본인들이 그걸로 이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년째 했다는 부정선거는 여전히 그렇게 돈 많이 몇십억씩 모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 진짜 부정선거가 그 명백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수십억 자금까지 모아가지고 뭘 했으면 결과 보고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똑같아요 항상. 이준석이 규명 진실규명 맡고 있다. 이준석이 뭘 진실규명 막아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제 생각에는 이슈 사냥꾼들 낚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탄핵 서명이요? 모아오면 갖고 오라 하세요. 저는 탄핵 서명 대상자로서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열람할 권리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열람하겠습니다 제가. 예. 당원들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받으면은 그거 최호가 갖고 오라 하세요.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열람해서 어떤 분들인지 보긴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모든 그런 명부는 그런 실제 서명인지 아닌지 확인할 권리가 저한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다 열람할 겁니다. 예,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 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의심받을 만한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재검표 이런 걸 하라 그러잖아요. 예. 재검표는요 한 100표 차이 나면요 그 안에서 무효표 찾아가지고 전부 다 누가 옳냐 그르냐를 가리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된 적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도장이 가운데쯤 찍혔는데 이게 여기냐를 판단하고 예.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까 예, 예. 때문에 재검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도 당장 민경우 의원만 해도 수천 표 차이 났는데 통으로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재검표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모종의 세력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주장이거든요. 그건 누군지도 못 밝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그 획책한 주체가 누군지는 이런 거예요. 내 핸드폰 사라졌는데 언놈이 훔쳐갔다 잡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주장하는 사람이 예? 어제 나랑 같이 술자리에 앉아있던 놈 중에 요 놈이 의심 가니까 요 놈을 수사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예? 자기가 뭐 술 먹고 강에 던졌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를 내 핸드폰 없어졌다 범죄가 의심된다 잡아라 못 잡으면 니네가 공범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보수층이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고소하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부정선거했다 수사해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알아서 규명해라. 못하면 니네가 공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는 저 대표님이 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은. 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저한테도 문자 되게 많이 오거든요.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언놈이 날 계속 음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문자 계속 와요. 예?
뇌기계 도청장치 이런 것도 가끔 오고요. 네. 다 있어요 보면은. 네. 예? 뇌파로 자기 조종당한 적 있던 사람도 있고. 예. 그걸 어떻게 우리 도와줍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 대표님 내년 뭐 말씀 안 해주셔서 네. 승률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겨야 된다고 보고 이긴다 확신하지만은 그런 숫자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대선도 있지만 네. 내년에 중요한 그 보선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로 지금 보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있는데 그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년 종로 보선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준석이 자기 정치론을 내세운 사람들은 자기 정치의 끝판왕이 보궐선거 출마죠.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안 하신. 그래서 안 한다고 선언한 지 오래고 종로 출마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냐 그래요.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대선 출마 이게 그냥 자기들이 그냥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그냥 더 들이미는 거지. 네, 당내. 저는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잘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노원에서 계속 나오시고. 당연하죠. 예. 그건 명확히 나오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 안철수 대표랑 또 한번 또 결혼. 저는 안철수 대표가 노원 나온다면 환영이고요.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봅시다. 뭐 그는 제가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제가 보궐선거 같이 나갔었는데 저보다 2표 적게 했거든요. 예, 자신 있으면 나오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뭐 차기는 됐어요, 사실. 차차기. 저는 이것도 제가 몇 번 인터뷰에 밝혔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치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되는 것은 비극이다. 외치요. 예.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속 당선되는 건 비극이다. 그래서 저는 외치에 대해 가지고 제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학습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 자리에 도전할 생각이 없어요. 외치를 왜 대통령이 너무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하자. 대표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계세요? 저는 대통령제를 해서요. 예. 대신 대통령이 저는 제가 제 책에도 몇 번 쓰고 제가 몇 번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정부라는 건 원래 재정 지출상에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작은 정부 외에도 그냥 정부 조직 자체를 많이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민간이 해도 되는 연구 같은 것들 쓸데없는 그 국가 산하 연구기관에 있는 것도 많고 공기업도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적정 수준 유지하려면 공기업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 쓰는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셋 중에서 KT랑 SKT가 둘 다 공기업이었어요. 그들이 민영화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혀 그렇죠. 그 요금이 폭증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사회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3개사의 경쟁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수도 요금도 전기 요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저는 뭐 포스코가 민영화돼 가지고 철강 가격이 뛰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야말로 근데 포스코 사장에 대해서 지금도 실질적인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KT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권력 집중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그랬을 때 승자 독식의 구조가 사라진다. 왜 KT나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이 정권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사업 계획이 계속 변해야 되느냐? 다른 해외 경쟁자들은 수십 년 단위로 투자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인데 왜 단기 성과를 강조받느냐? 이건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봐요.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도 왜 탈원전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4년째 5년째 뒤흔들려야 되느냐? 민간의 영역이 발전 영역에서 커지게 되면은 그런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니냐. 결국 탈원전 한답시고 해가지고 원전 줄이고 그 LNG 발전소 늘리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LNG 발전소 또 민영도 많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 보고 다만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많은 어쨌든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의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도 제가 빚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3명만 데리고 선거를 치렀던 이유가
전당대회에서 저 돕는다고 온 사람들은 첫째로 제가 선거에서 그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득표에 도움될 거라 생각 안 했고요. 예. 냉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나중에 빚지면은 뭐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된 뒤에 어떤 또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또 이해관 같은 소리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 이해관이라고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전당대회 때도 저를 도왔던 수행팀장하고 공보팀장밖에 없어요. 예. 그 중에 의원은커녕 예? 아무도 없고요. 예. 그걸 윤핵관이라는 것에 대응한답시고 이해관이라고 만들어 장난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장난질로 이런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죠. 전에 우리 대표님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등 전 양성평등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폐지하는 게 맞다. 폐지한다. 네. 폐지한다. 자, 그냥 냉정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여성가족부가 문제니까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을 찾아볼게요. 1년 예산 그렇게 찾아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조 2,325억 원이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여기에 하는 사업 일이 예산 더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에요. 그럼 1조 2천억이면은 한 사람당 한 24,000원 되거든요. 4인 가족 기준 10만 원이거든요. 여성분들한테 가가지고 여가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가부를 없애고 여러분한테 10만 원씩 되돌려 드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여성이 후자라고 얘기할걸요. 여성가족부에서 본인이 1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맞아 못할. 여성가족부는 그들만의 놀이터예요. 예. 예를 들어 국방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예를 들어 50조를 쓴다 그러면은 국방부 없애고 여러분한테 100만 원 돌려줄게 뭐 이런 거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건 근데 국방이 없어 100만 원 이상 서비스 받고 있으니까 국방을 없애자 그러지 않겠죠.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상징성 또는 그 관련 입법에 대한 어떤 편의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냉정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 여성가족부에게서 10만 원 이상의 편익을 얻고 있느냐. 예. 정부 부처를 모두 다 경제 논리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 1원어치도 편익을 얻은 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놀이터죠. 예. 신지혜 씨를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의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 오든지요. 아니면 이준석의 대체제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죠. 저는 10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던 게 예전에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항상 누가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면은 이준석의 대항마로 본인을 규정하는 경우가 10년째 있었어요. 예. 그래 와가지고 첫 인터뷰 항상 그거예요. 이준석의 대항마 나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사라져요. 애초에 본인이 정치하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누구의 안티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또는 대체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행동인데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이준석이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하고 싶어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질 겁니다. 그럼 그건 상식이고 당연한 예상인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지금 노리고 있는 정치 신인이라든가 기성 정치인이 많거든요. 대표님이 시험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한다는 건 공부하기 싫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1등부터 3등까지 가리는 시험도 아니고 정치 신인한테 굉장히 좋은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시험이라는 건데 자격 시험이라 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공부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반대 의견을 가지는 분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되죠.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당원이 있는 것은 당원 경선으로 갈 겁니다. 무조건. 2030 인기가 한마디로 짱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지만 제 사고의 흐름을 좋아하는 거겠죠. 예.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정치하면서 더럽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그 관점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과 말이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좌절감, 그들의 어떤 욕구 분출 이런 걸 우리 대표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욕구 분출 이전에 상식선에서 움직여도 돼요 정치권이.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안티페미니스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딱 그거예요. 제가 안티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을 한 게 있으면 딱 하나만 가져오라 그러면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한 게 여성 할당제 같은 모든 할당제에 반대한다거든요. 그건 사실
동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할당제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성 혐오자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성계 카르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처했던 게 여성 혐오자 프레임을 씌우고요. 저한테 누가 페미니즘을 강요하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아니 기독교를 믿어라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은 반기독교주의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분법적이고 폭력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정치는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데 정치계 입문이 1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보통은 세력을 얻는다는 게 공천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도 그 공천을 제 사람 꽂아넣기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정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세력이라는 게요, 뭐 부질없는 거예요 보면은. 네. 1년 전에 보면요, 황교안 대표 밑에 줄 서려고 다 쫙 난리쳤어요. 그걸 보면 또 네. 그러네요. 네. 그 부질없는 것이고 다 그냥 공천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이지. 지금 뭐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그 동지의식과 충성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네.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와는 지금 이렇게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요, 원래 저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지 않고 일 있을 때 저희가 항상 뭐 그죠? 저희 아버지 친구님 그렇죠. 친구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 입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역할을 했고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 안 했어요? 네, 그게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 퍼뜨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니군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쓰는 그런 오만 시나리오가 다 통하니까 그냥 다 지어내는 거죠. 2004년도에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을 한 달 반 정도 했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 이후에 제가 영입된 건 2012년입니다. 그 사이에 정치 경력 아무것도 없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유승민 의원실 간 것도 제가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당산동 살아가지고 여의도에 가까운데 인턴 찾다가 간 건데 예. 인턴을 한 거라고 정치 입문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 뭐 황당한 거고 2011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할 때 예, 예. 유승민 의원이랑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결별한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튜브식 세계관으로 결국에는 당 다 말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유튜브식 세계관을 보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 뭐냐 막 세상은 이렇게 막 김종인과 유승민과 김무성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음흉한 꿈길 꾸며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꼭 내각제가 등장해 꼭 보면은 이 중에 한 마디도 맞는 게 없어요. 김종인, 유승민, 김무성은 서로 싫어해요. 그리고 내각제 유승민은 대통령 나온 사람인데 무슨 내각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망상에 우선 다 끼워 넣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다 헛소리니까 반박도 못 해요, 그냥. 예. 다 헛소리니까 예. 뭐 우리 저 대표님 우리 국힘에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가짜 뉴스 많이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가는 순간 타진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존재 증명이거든요. 네가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라가 주장이 인정받는 순간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네가 강간범이 아닌 걸 증명해라 이래버리면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거예요. 예. 원래 그 부존재 증명을 하라 그러면은 그거 받아주기 시작하는 순간요. 예. 네가 어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젠 본격적으로 정책 개발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대선에 어떤 큰 그랜드 어젠다가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정책도 지금 그렇게 특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보유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유예라든가 이거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내놓긴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선대위 일은 안 하시지만 당대표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정책 지시하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예. 저 서울시장 예. 선거 때 제가 정책 상당 부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실 거 아닙니까? 대표니까. 그건 선거 사무니까 전 예. 당무만 할 겁니다. 예. 또 그거는 선대위 참여하지 않는 자가 선거에 대해서 알갈바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갑질하는 거죠. 예.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모든 직위와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건 선대위원회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 직위와 제 책임이 따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 저는 제 직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고 공보단장한테 적절한 지시를 했는데 불응했고 근데 그것이 교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퇴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 좀 조언을 해주실 말씀. 그게 무슨 저희가 무슨 뭐 장사치들도 아니고 그 저는 제가 이런 선대위 있으면 제가 일 못하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했고 그게 어제 그저께 아침의 일인데 그리고 후보가 거기에서 반응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소통하면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아니다고 제가 항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됐고 좀 그럼 알겠다 그럼 나 사퇴하겠다. 얘기 나왔었는데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지금 행동하는 거다. 그 찌라시 누가 퍼뜨린 건지 아는데요.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똑같아요. 부정선거 담론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없어요. 이준석은 계속 경선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권 행사하려고 합니까? 경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 사람 꽂는 게 공천권 행사지. 그러니까 사람 모욕 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요. 공천보다 이제 당협위원장들 조강특위를 이제 계속 하는데 조강특위에 제가 사람 꽂아놓은 사례가 없어요. 그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할 겁니다. 할 거면은 나는 진짜 정치개혁 싹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정치 개혁이 주라는 말. 저는 자기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의원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받는 세비만큼 일 못하는 사람 다 자르겠다 선언할 거예요. 제가 만약 정치개혁 하라 그러면은. 근데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 당대표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뭐 창창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저는 뭐 굉장히 뭐 지금까지 6개월 동안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황이 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아마 저 같은 유형의 당대표 처음 만나봤을 겁니다. 여의도 정치인들도. 왜냐면 보통은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민원이나 들어주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저는 지금 갈아엎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겠죠. 왜냐면 저는 그 원래 보통 당대표는 한 60대쯤 돼가지고요. 그렇죠. 60대 그냥 다음번 대선에 나가야지 하면서 경쟁자 처치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강특위에서 싹 다 투입장을 날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이 자식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때문에 당황한 거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지방선거에서 시험 봐서 가를게. 그리고 경선할게.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 시장이랑 누구 내 군수대 공천할 테니까 너는 이거 공천해라고 나랑 먹자 오케이 딜 그럼 술 한잔 마시고 끝 이거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보수 우리 야당 제1야당 국힘이